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창업을 하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그동안 가정주부로 지내면서 내가 참 우울한 개구리로 살았다는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해요. 가정주부라고 고충이 없는 건 절대 아니지만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매정한 현대사회의 이인심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렇게나 체감하게 되었다는 게 제가 그래도 그동안은 인복이 많아 참 고생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도 새삼스레 들고요. 아닌 게 아니라 어릴 적에도 부모님 밑에서 세상 어려움 크게 모르고 자라났습니다. 가족들 사이도 원만하게 다들 좋은 편이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아쉬운 거 모르고 자랐어요. 아버지 하시던 학원 사업이 잘 되면서 지역 인근에서는 그래도 지역 유지라고 행사하며 자랐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제 고향이 지방 근처의 신도시인데 한창 교육열이 높았던 젊은 부부들이 들어오던 시기였던지라 학원 사업도 호황이었거든요. 그중 장남인 오빠는 아버지처럼 학원 사업에 관심이 많아 수도권에서 학원 사업을 시작해 제법 자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오빠가 당신의 뜻을 물려받은 고맙고 기특한 자식이었겠죠. 제 나머지 형제들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배움에 대한 열망도 다들 커서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고 각자 자기 하고 싶은 일 중년이 된 지금도 열심히 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저희 집에서 다른 형제들과는 유독 성격이 다른 편이었어요. 갖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던 제 다른 형제 자매들과는 달리 저는 어릴 적부터 수도분하고 무던한 성격에 욕심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너는 참 희한하다. 제 생일 근처만 되면 무엇 갖고 싶냐고 물어보는 가족들 말에 항상 딱히 갖고 싶은 것이 없다고 대답하던 저였습니다. 제 형제들은 그런 저를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다른 형제들은 생일을 한 달이나 앞두고도 온 가족들에게 갖고 싶은 것들 줄줄 읊어대곤 했으니 한 배에서 태어났다 해도 사람 성격이 이렇게 다른 건가 봐요. 다른 형제들이 자기 하고 싶은 것 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할 때도 저는 크게 공부 욕심도 없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학원 집안 자제인데 웬만큼은 해야 아버지 면이 서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언니 오빠 성화에 자의반 타의반 학창시절 동안 공부를 손에 놓는 일이 없기는 했지만 동네에서 수재로 불리는 제 언니 오빠들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요. 그럼에도 성적 문제로 저를 타박하시지는 않는 부모님이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막내여서 두 분 마음이 좀 더 너그러워지신 걸 수도 있을 거고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이미 충족된 바가 크다 보니 저 하나쯤은 눈 감고 넘어가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되었든 제게는 크게 몸도 마음도 이렇다 할 시련이 없을 정도로 풍족하고 평안하게 흘러온 유년 시절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도 막내딸에 대한 걱정은 있으셨죠. 각자 하고 싶은 건 많아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길 줄 아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는 다르게 딱히 하고 싶은 것도 꿈이랄 것도 없었던 저를 보던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난 제 형제 자매에 대해 딱히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 언니 오빠가 공부 잘하고 인기 많은 것이 좋으면 좋았지 그걸로 제가 왜 위축돼야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가정 환경이 이러하면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비뚤어질 수도 있을 텐데 이것도 참 타고난 성격인가 봐요. 이렇게 부족한 점 많고 언니 오빠들 보기에는 제 실속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까지 보이는 막내를 참 많이 챙겨주었어요. 저야 제가 나서기도 전에 문제라도 생기려고 치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며 변호해주는 언니 오빠 덕에 딱히 제가 더 할 말도 없었고요. 그러니 이런 제 성향은 제 타고난 성격 반, 막내 동생 끔찍하게 여겨주는 제 언니 오빠들과 부모님 영향 반인 것 같습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도 저는 그게 딱히 심각하거나 감정이 요동칠 정도로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제일 타고난 성미 자체가 좀 유순한 편인 것 같기도 해요. 오죽하면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우리 가고 나면 미연이 저거 저 세상 물정 모르는 거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가려나 하고 입버릇처럼 걱정하는 말씀을 달고 사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때는 그게 그렇게 부모님한테 크게 걱정이 될 만한 부분이었나? 사실 그것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도 40 넘고 이만큼 세상을 살아오다 보니 세상살이 하는 데 있어 마냥 순하고 져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죠. 사실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동생처럼 챙겨주는 경우가 많아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 말이긴 합니다만 제 입속 챙기는데 그렇게 빠릿빠릿하고 똑부러지지는 못한 터라 오히려 주변에서 저 보는 사람들의 걱정이 더 커서 그렇기도 할 거예요.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분명 무언가 손해를 보더라도 볼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들 염려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아주 틀린 말도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나 똑부러진 언니 오빠들 챙김을 당연하게 받고 자라다 보니까 그만 머리가 복잡하고 열나는 문제 같은 건 저도 모르게 자꾸 회피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거는 저도 머리로는 알고는 있는데 솔직히 귀찮은 건 귀찮은 거잖아요? 특히나 어디 서류 떼러 가거나 법원에 갈 일이 생기거나 금전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게 그렇게 골머리 아프고 귀찮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야 이런 제 다소 귀찮아하고 게으른 성미를 어릴 적부터 잘 알고 있으니 잔소리는 있는 대로 퍼보면서도 제 대신 이것저것 복잡한 일들은 해결해주고는 했어요. 저 역시 부모님께서 우리 언니 오빠들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먹고 산 것 같기는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평생 이렇게 살아왔던 성미가 어디 쉽게 바뀌었겠습니까? 제 남편도 기본적으로는 형제자매들과 저 대하는 데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7살이나 많은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자기 여동생 챙기듯 살뜰하게 저를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제가 고3 때 과외 선생님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아예 여자로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제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 우연히 다시 연락이 이어지게 되면서 가깝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부부의 연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남편은 저와 다르게 집안 환경이 유복하지는 못했어요. 시아버지 되시는 남편의 아버지는 남편이 중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도 투병 생활을 길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탓에 자식도 남편 하나만 겨우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사실상 가장의 역할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식당 허드렛 일부터 돈 조금이라도 더 얹어준다는 일에는 밤낮 없이 쫓아다니셨다고 하니 외아들 하나 키워낸다고 시어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홀어머니가 자기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저렇게 밤낮 없이 몸 갈아가며 고생하는 걸 뻔히 아는데 아직 어린 나이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도 없었겠고요. 어릴 적부터 머리는 좋은 편이어서 학교 성적도 잘 나오고 덕분에 아직 미성년자 학생일 때도 부유한 집 동급생들 과외를 해주고 푼돈이나마 용돈을 직접 벌어서 썼다고 했습니다. 저와 과외 선생과 학생의 인연으로 처음 만나게 된 건 역시 이런 환경에서 비롯되었겠죠. 남편이 그나마 좋은 대학 졸업하고 취업한 이후로는 집안 살림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집까지 갈 차비마저 항상 빠듯할 정도로 집안 사정이 안 좋았다는 걸 나중에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언가 하나 가지려면 피나는 노력을 쏟아부어야만 했던 남편이기에 남편 성격에는 치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 성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상 의욕적으로 열심히 사는 제 형제자매들과 많이 닮아 있어서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게다가 제 형제자매들 못지않게 어리숙한 제 뒤치다꺼리 해주며 일일이 잔소리하면서 챙기는 것도 저는 좋았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잔소리 듣는 게 뭐가 좋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야 워낙 그런 환경이 기본이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온갖 닥달해가면서 투덜거리면서도 저 챙겨주는 게 꼭 제 피부치들같이 느껴져서 정겹게 생각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집 오기 전에 저희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이 제 뒤 쫓아다니며 잔소리 해가며 챙겨주던 것들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똑같이 해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잘한 세금 문제부터 가계부 쓰는 거며 제 건강검진 일자 챙기는 것까지 꼼꼼한 남편의 잔소리 들어가며 겨우겨우 챙겼습니다. 아이고 마누라가 아니라 자식 새끼다 자식 새끼. 항상 저한테 잔소리 해가며 찰뜰하게 챙기는 제 남편 모습 보고
시어머니께서 타박 아닌 타박을 하셨지만 저는 그것도 크게 나쁘게 들리지 않았어요. 뭐 시어머니 입장에서야 귀하게 키운 외아들이 똑부러지지 못한 며느리 뒤치다꺼리하는 게 못마땅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일종의 애정 표현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전적으로 믿고 내 일들을 모조리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참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시집가서도 여전히 좋지 못한 버릇 고치지 못하고 중요한 일들 남편에게 떠넘기다시피 한 저를 보고 제 언니 오빠들 잔소리가 아주 어마어마했죠. 언니 오빠들은 여전히 어리숙한 제 태도가 제 남편이나 시가에 혹여나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제게 함부로 대하는 빌미라도 되지 않을까 싶어 염려되는 마음에 그런 소리를 한 거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성격 이런 거 그 사람이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연애 기간도 짧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 긴 연애 기간 동안 한참 어린 저를 막내 여동생처럼 살뜰하게 챙기고 들었던 사람인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 더하면 더했죠. 그런 사람한테 감출 건 또 무엇이고 새삼스럽게 나 모자란 부분 밉게 볼까봐 걱정할 건 또 뭔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사실 내가 내 남편 안 믿으면 그럼 또 누굴 믿겠어요? 내 남편에게조차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 다 드러내지 못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할 것 같으면 그걸 어떻게 배우자라 볼 수 있겠느냐. 그때는 이런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같습니다. 제게 남편은 그저 배우자로서가 아니라 나의 보호자이자 동시에 오빠 같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바로 제 남편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저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부족한 딸 자식 물심양면으로 아껴주시는 친정 부모님 도움 많이 받으며 살았고 그건 제 친정 형제자매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런 저와 함께 살아주는 제 남편에게도 친정 식구들이 신경 써서 잘해줬기 때문에 남편 역시 친정 식구들 어렵게 생각할 줄 알고 깍듯이 잘 대했고요. 아마 저희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는 순진하다 못해 다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밟지 못하고 무심한 편인 막내딸에게 제 남편같이 꼼꼼하고 깐깐한 성격 가진 남자가 짝으로 제일이라고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이후로는 부모님도 절더러 당신들 떠나고 나면 험한 세상 어찌 살아가나 이런 걱정하시는 게 확실히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 남편이 이런 말을 달고 살게 되었죠. 당신은 진짜 나 없으면 어떻게 살래? 저 역시 세상으로부터 단단하게 저를 보호해주고 때로는 잔소리쟁이 선생님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던 남편이 항상 저 위해주고 있으니 내가 세상살이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지냈던 결혼 1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도 친정 부모님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는 결혼해서 자식까지 보고 산 40대 아줌마가 되었는데도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건 참 가슴 한구석에 뻥하고 커다란 구멍이 난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게 하더군요. 두 분 모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유방암으로 유명을 달리하시고 2년도 채 되지 않아 아버지마저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부모님께서도 이미 노쇠하셔서 운영하던 사업도 모두 정리하시고 노년의 여유로움을 즐기시던 시기였어요. 2남 3녀로 자식들 많이 보고 유복한 가정 이루시며 평생 사이좋게 지내셨던 두 분인 만큼 서로의 빈자리를 오래 견디기는 어려우셨던 모양입니다. 자식들에게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항상 채워주려고 노력하셨던 부모님이시기에 친정 형제자매들 모두 두 분의 부재를 마음 아파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이 힘들어했던 게 저였습니다. 다른 형제자매들 역시 상실감이 컸겠지만 그들 각자의 가정과 더불어 그들이 사랑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지내는 이들이었으니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엮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만큼 부모님 잃은 상실감에 오래도록 시달릴 형편은 아니었겠죠. 반면 저는 제 주변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형제들이나 부모님이나 워낙 아픈 손가락처럼 저를 챙겨주셨으니 제가 일이 유별나게 구는데 이유가 없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후로는 아이들 키우는 것 말고는 딱히 세상과 접점이 있거나 교류가 있는 편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경제적인 부분 등에 해결해야 할 것들은 남편이 도맡아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에 신경을 쓰기는 했지만
솔직히 저희 친정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 자매들처럼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들이 최고로 살기보다는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크게 마음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엄마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처리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부끄럽지만 자식으로서 꼼꼼하게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굳이 그렇게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형제자매들이 제 몫으로 남은 것들 함부로 건드릴 만한 성적의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상속세나 여러 가지 세금 문제나 서류 처리 문제들은 늘 그래왔듯이 형제들과 남편에게 다 맡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도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이고 성인으로서 마땅히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지만 제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평소 습관이 그래서였기도 했지만 변명을 하자면 부모님 떠나시고 난 이후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 돌아가신 상실감에 헤어나오기 어려웠던 저였습니다. 그래도 워낙 저희 형제자매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편이라서 부모님 유산 명목으로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던 건물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했을 때도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제 형제들 성격상 막내인 제게 무언가 더 해주면 해줬지 연장자라고 자기들이 더 챙길 성미가 아니기도 하고 사실 이런 거 다 따지고 둘 것도 없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언니 오빠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해주겠지 싶은 마음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제법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예전 부모님 명의의 건물을 제 앞으로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금액을 따져보면 따지고 둘 것도 없이 상당할 것이 분명했지만 사실 대단하게 그걸 실감하지는 못했어요. 어차피 당장 그걸 팔아서 현금화에 무언가 한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걸로 딱히 무언가 당장 시작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복잡한 부분들은 남편에게 맡기기도 했기 때문에 제 앞으로 건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서 크게 달라질 것을 실감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한 이유는 또 하나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마저 병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장 쪽에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원래도 그쪽에 경미한 지병을 알아오셨는데 그게 급작스럽게 병세가 나빠졌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이라고는 남편뿐이고 며느리도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중병에 걸린 시어머니는 어린아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이야 일하고 돈 버느라고 바쁜 사람이니 그거 받아줄 수 있는 사람도 결국 저 하나뿐이었죠. 제 딴에는 시어머니한테 죄송한 마음도 들었어요. 최근 몇 년간 번갈아가며 저희 친정어머니와 친정아버지께서 아프셨고 상대적으로 시댁보다는 친정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분 다 돌아가신 이후 한참은 저도 제정신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해서 또 그걸 핑계로 시어머니한테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고요. 원래부터도 애정결핍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기 챙겨달라는 티를 많이 내곤 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저 친정 가는 것 이상으로 시댁에 와서 자기랑 시간 보내주길 원하는 시어머니였고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요. 주말마다 찾아오라는 시어머니 말에 군말도 하지 않고 가서 우두커니 앉아있다 오곤 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하게 말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가서 앉아있는 것 정도에 어렵지 않으니까 부르시는 대로 가서 앉아있었는데 한 몇 달 그러시더니 며느리랑 딱히 할 말도 없고 또 무슨 별 재미가 있는 것도 아니니 그만 시들해지셨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는 나 주마다 찾아오는 것 별로 재밌거나 반갑진 않으신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말았죠. 생각해보면 그때 당신 집안보다 훨씬 부유한 집 출신 며느리 길을 들이려고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한데 그것도 뭐 방법이 통하는 사람한테나 통하는 거죠. 저처럼 눈치도 좀 없는 편이고 성격도 수더분한 사람한테야 그리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었나 봐요. 어찌되었든 이제는 나이도 훨씬 더 많이 드시고 병까지 얻은 시어머니는 병간호 해줄 사람으로 며느리인 저를 딱 짚어서 지목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싫다. 다 늙어 빠진 몸 잘 알지도 못하는 간병인한테 보이기도 싫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내가 자식이랑 며느리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는데 세상 천지에 내가 너 말고 또 누굴 믿겠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낳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내 배우자의 부모님이면 저한테도 부모님인 셈이죠.
이제는 친정 부모님께서도 다 떠나시고 집안에 남은 어른이라고는 시어머니 한 분뿐인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들 생판 남보다야 낫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체력적으로 어려울 만한 부분은 전문 간병인 도움을 받을 테니 나는 최대한 시어머니 앞을 많이 지켜드리자고 생각했죠. 우리 엄마 아빠 간병하느라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소홀했던 부분도 있으니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늦기 전에 지금이나마 시어머니하고 보내는 시간을 더 늘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모 병간호를 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시모 병간호 하면서 제 몸이 힘들거나 할 만한 일은 많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 성격도 남편과 비슷한 데가 있어서 어설픈 며느리 살림솜씨 보느니 속이 뒤집어져서 당신께서 직접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시어머니셨으니까요. 아이고, 내가 너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어져서 못 보겠다. 신혼 초에도 그렇게 버럭 소리 지르시며 저 닦고 있던 접시 빼앗아가서 벅벅 닦는 꼴을 보기가 여러 번이었습니다. 제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손이 여물지 못하니 더 답답하신 것 같았어요. 자라면서 제 손으로 직접 그런 일할 기회가 없었다 보니 서툴기도 서툴렀겠죠. 가만 보면 제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한 번씩 며느리 잡으려 들다가도 자기 성미를 자기가 못 이겨서 결국 제 뿔에 당신 일을 당신이 도로 빼앗아가시곤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저 답답하고 다소 바보 취급하면서도 제일 꼼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던 남편을 닮은 성미라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저 제 속 편할 대로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문제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시작하면서부터 도무지 제 개인 시간이라는 걸 내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애들 등하교시키고 학원 픽업해줄 때 외에는 거의 시어머니한테 온종일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이 있다고 해서 서로 성격이 맞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즐거운 것도 아닌데 유독 제가 시모 곁을 떠나는 걸 못 견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친정 식구들과 약속이 있거나 다른 지인 만나거나 할 때 눈에 띄기 싫은 티를 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걸 못 견뎌서 늙은 시어미 혼자 놔두고 홀랑 혼자 놀러 가려고 들어? 노인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몸도 아픈데 주변에 식구 하나 없이 혼자 있는 게 더 서럽게 느껴지나 보다 싶어 어지간한 약속들은 다음을 기약하고 미뤄두고 시모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제가 약속 취소하고 군말 없이 옆에 머물러 있을 때마다 불만 가득했던 미간이 펴지고 흡족한 표정으로 변해가는 걸 보면서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애 같은 면이 있구나. 속으로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딱히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예뻐하거나 애정이 있었던 것까지는 아는데 그래도 몸이 아프고 나니 그저 그런 며느리라도 없는 것보단 낫게 느껴지나 보다 했죠. 그래도 시어머니하고 함께 부대끼며 살아온 세월이 10년이 넘어가는데 이만하면 미운정 고운정들만도 됐지. 이렇게 저 좋을 대로 생각하기도 했죠.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애들 학교 보내고 오전 일찍부터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다 애들 학원 보낼 시간이 다 되어서 나왔습니다. 평소에 시모나 남편이나 저 어디 나갈 때마다 지갑은 챙겼느냐, 휴대폰 빠뜨리지 마라 하도 잔소리를 내서 본의 아니게 뭐 흘리고 다니는 일은 잘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래저래 아침부터 일정이 많아 정신이 없어 그랬는지 애들한테 맞췄냐고 전화하려 휴대폰을 찾는데 딱 없더라고요.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는 빤했습니다. 요새 제가 가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는데 그럼 어디 있었겠어요? 당연히 시모 병간호 하다가 그 옆에 깜빡하고 흘려두고 왔겠죠. 다른 것 같으면 어차피 애들 픽업해주고 도로 시어머니한테 돌아갈 테니 그냥 갈 텐데 혹시나 애들하고 길이라도 엇갈렸다가 애들 땡볕에서 고생하게 만들까 싶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시모 입원시킨 고가의 요양병원을 다시 제 집처럼 들락거리고 있었기에 중간에 막히는 일도 없이 곧장 시모 병실앞까지 갔어요. 시끄럽게 들어가면 또 덤벙대느니 어쩌느니 타박을 할 게 뻔했으니 조용하게 문을 여는데 시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모양인지 격양된 목소리로 소리를 쳤습니다. 나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냐? 정말 답답해서 좀 있으셔서 더는 못 견디겠네. 당장이라도 병실을 뛰쳐나갈 기세인 시모 말에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남은 시간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시모 하는 말만 들어보면 멀쩡한 사람이 억지로 갇혀있기라도 하다 한다는 것 같잖아요? 저도 모르게 숨죽이고 통화 내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말이 뒤따랐어요. 너, 걔 건물 뺏을 준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이게 엄마가 어떻게 만들어준 기회인지 너 모르는 거 아니지? 내가 이 나이에 없던 병까지 만들어가며 꾀병까지 부려가면서 얻은 기회인데 너 이거 제대로 활용 못하고 허투루 날리면 절대로 안 돼? 순간적으로 머리가 돌아가질 않았습니다. 분명 시모가 뱉은 문장에 어려운 단어는 단 하나도 없는데도 말이죠. 건물이라니. 그 집구석에 건물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평생을 가진 것 없이 악을 써가며 손에 쥐어온 이들인데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모 입에서 튀어나온 건물은, 시모 입에서 튀어나온 개는 당연히 저일 수밖에 없었어요.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가는데도 도저히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머리가 찌끈거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스르륵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전히 시모의 통화는 이어지고 있었어요. 너 걔랑 새살림 차리려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돼.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배불러서 티가 날 텐데 이전에는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정황상 시모와 저 작당하는 통화를 하고 있는 작자는 내 남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시모와 저런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자라니, 배가 불러온다니. 지금 내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나 없으면 당신 어떻게 살 거냐며 그렇게 뻐기듯 말하는 남자였는데 결혼 이후 내게 맞는 짝은 자기뿐이라 들렸던 그 말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순간 나 없으면 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거만을 떠는 남편 모습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제가 어설픈 데가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 챙기겠다고 그 사람이 번거로운 부분이 많다는 것도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그 사람 부모인 시어머니한테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돈 없어 서럽다는 푸념에도 좀 넉넉한 쪽에서 베푸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며 한 번도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시가에 인색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간병일만 해도 그래요. 내 피 섞이지 않은 시모지만 그럼에도 당연히 내 할 도리 한다고 여기며 성실하게 간병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제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 좀 어설퍼 보이면 사람 우습게 여기고 기만하고 가진 거 다 빼앗으려 들여도 된다는 겁니까? 10년입니다. 자그마치 10년을 저들 자손을 낳고 가족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내 부모가 세상 떠나시며 내 앞으로 남긴 유산인 건물에 눈독을 들이는 것도 모자라 그게 자기들이 처먹고 감히 조강지처인 나를 쫓아내려 들어요? 그것도 모자가 작당하고 멀쩡한 시험이 죽을 병 걸린 행세까지 하며 언제 만나서 얼마나 뒹굴어왔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을 이름 모를 여자와 애까지 만들어요? 그렇게 내 유산 빼앗아서 나 모르게 노란한 것들 주제에 펑펑 쓸 욕심을 부려요?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해요. 제 새끼 낳아준 아내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답니까? 차마 그 자리에서 시어미에게 달려들지는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끙끙 앓았습니다. 제가 모든 걸 믿고 남편에게 맡긴 건 제가 어설픈 부분이 있어서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복잡한 일 해결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한들 믿을 수조차 없는 사람에게 제 일을 믿고 맡겼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사람을 우습게 본 것도 모자라 10년을 얼굴 맞대고 부부로 살아온 일을 기만하다 못해 사기라는 범죄까지 저지르려고 하다니 놈이 저를 아내라고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었어요. 가슴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모르면 몰랐지 내 뒤에서 저 흉악한 모자가 어떤 작당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렸는데도 예전과 같이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단 한 가지 위안이 되는 점이 저들이 저를 무시하다 못해 우습게 보고 있는 탓에 제가 반격을 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저들에게 무르게 굴었던 건 저들을 가족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이미 제게 가족이 아닌 이들이니 더는 무르게 굴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의지할 건 결국 내 핏줄들이었습니다. 언니 오빠들한테 이 경악할 소식을 전했더니 저와는 달리 하나같이 다혈질인 그들이
당장에 남편 놈과 그 어미 때려 죽이겠다며 핏대를 세우고 흥분했습니다. 저 같은 맹탕도 살면서 겪어본 적 없는 분노를 느꼈는데 그들은 오죽하겠어요? 흥신소를 통해 그 뒤 구린 것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탈탈 털어준 것 또한 내 형제들이었습니다. 솔직히 그것들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를 갈면서도 어디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막내 동생이 당한 기가 막힌 일에 분개한 제 형제들이 만사 다 제쳐두고 두 팔 걷어붙이고 저를 도와주는 바람에 저도 제가 당한 이 끔찍한 일로 인한 충격에서 생각보다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짐은 늘 있었습니다. 애들 보는 와중에 잠깐 방에 들렀다 제 인가민이 서류들 함부로 뒤적거리던 남편 모습. 베란다에서 제 명이 건물 시세에 관해 속삭이다 저한테 들키고 얼굴이 시뻘개지던 모습.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더 일찍 낌새를 알아차릴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제가 그동안 저 스스로의 일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임했는지 후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 탓하지 마. 속이려고 작정하고 둔 놈을 무슨 수로 당해? 당한 사람 잘못이야? 남의 재산 우습게 여기고 갈채려고 드는 도둑놈이 잘못이지. 한 채의 의심도 없이 제 편을 들어주는 언니 말에 정신이 번쩍 차렸습니다. 맞아요. 제가 아무리 어설픈 데가 있다고 한들 어떻게 자기 부인과 며느리를 작정하고 속여먹고 친정부모 유산 처먹으려 드는 놈보다 죄가 크겠습니까? 다시금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렸습니다. 이렇게 저희 친정에서 바쁘게 물밑 작업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놈의 개수작은 현재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거 당신 작년에 병원 다닌 거 보험 처리해야 해서 사인 좀 해. 평소 같으면 의심도 하지 않고 남편 시키는 대로 사인했을 겁니다. 하지만 더는 쌀 한 톨만큼도 믿을 수 없는 놈의 무엇을 믿고 제가 사인을 합니까? 얼핏 보니 병원 서류는 무슨 개인정보동에 어쩌고 써있는 걸 봐선 뒷구멍으로 또 뭘 훔치려 드나 싶어 신경이 확 날카로워졌어요. 나 지금 막 당신 어머니한테 갖다 들어온 거 안 보여? 가뜩이나 히스테리 부리는 당신 어머니 때문에 피곤해 죽겠는데 분위기 파악 좀 해. 물 흐르듯 제 정보 털어내려던 놈에게 생전 안 부리던 짜증을 있는 대로 부리니 놈도 당황했는지 허둥대며 서류를 물리더군요. 보나마나 내 건물 관련 계약서에 제 동의 얻으려고 벌인 수작이었겠죠. 그동안 저놈이 나를 이리 등신 취급을 했는데 그걸 못 알아챘다니. 위기를 넘긴 것에 한숨을 돌리면서도 배우자라는 사람을 밥 먹듯이 기만한 저놈 작사를 내고야 말겠다고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어머니 살이 너무 내렸다며 같이 보양이나 하자고 남편까지 심호병실로 불러냈습니다. 나한테 건물까지 가르치려 든 것들이 내가 해준 보양식은 얻어쳐먹겠다고 와중에 쏜살같이 달려온 꼴이 역겨웠어요. 그렇게 저들 배대기 불리려고 한껏 기대해 부푼 면상들에 내 형제들과 이를 가며 준비해온 폭탄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양식 먹여준다더니 왜 빈손이야? 아픈 시애미 쫄쫄 굶겨놓고 지금껏 기다리게 만들어? 아직 오셔야 할 분들이 안 오셔서 다들 들어오세요. 제 신호에 병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말쑥한 양복 차림의 사내들이 등장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위험 있어 보이는 차림에 모자가 바짝 긴장했습니다. 얘기도 없이 갑자기 이분들은 누구셔? 인사드려. 앞으로 얼굴 뵐 일 많을 거야. 우리 이혼 담당 변호사님들이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지금 시어미 앞에서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거지 같은 집구석하고는 도저히 수준이 맞질 않아서 더는 내 인생 낭비 못하겠어. 그만 갈라서.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아픈 시어미 앞에서 이게 무슨 망발이야? 당신이 아프게 뭐가 아파? 남의 재산 한탕 해먹을 작정으로 없는 병 만들어 비비고 있는 걸 내가 끝까지 속을 줄 알았어? 한 번도 그들 앞에서 보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늘 수더분하고 양순하던 제가 사람 하나 잡아먹을 기세로 달려들자 그들 역시 당황하지 않기는 어려운가 보더군요. 그런 제 옆에서 침착하게 이혼 서류를 건네는 변호사님이셨어요. 이혼 소송 서류입니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박미연 씨 명의동 혐의와 더불어 사기 혐의에 대한 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라니. 인간 낯짝하고 그동안 하는 꼴은 밟아 죽여도 시원찮을 바퀴벌레만도 못하다니. 뒤에서 더럽게 천박한 여자랑 뒹굴어 새끼까지 만든 것도 모자라
조강지처 유산 가로채서 벌레만도 못한 것들 배때기 채울 생각을 해? 여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을 폭로하자 이혼 소리에 발작해서 길길이 날뛰던 놈이 그만 비명을 지르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 주변에 포진한 이들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리 절박한 놈 표정에 흔들릴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내 새끼 놔두고 다른 데서 더러운 씨까지 뿌린 놈 제가 미쳤다고 봐줍니까? 그건 제게 귀한 유산 남겨주신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안 될 말이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니놈 어미 잘못될까봐 간병까지 했어. 내 재산 빼돌리려고 간병 뒷바라지까지 시키며 나 집 비우게 만든 내 놈 위한답시고 내가 지금 당장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년놈들 위한답시고 내가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아이고 어미야 이러지 마라. 어미야 제발 입 닥쳐. 끝까지 내가 모르고 넘어갔으면 기어이 내 재산 꿀꺽 삼켰을 것들이 니들 잘못했다는 말을 뭘 믿고. 때마저 사기 혐의로 신고한 그 모자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들까지 병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을 했는지 저것들은 영원히 모르겠죠. 저도 몰랐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저도 얼마든지 교활하고 극도로 계산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아이고 이거나 나는 죄 없어. 다 늙어서 이게 다 무슨 꼴이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여보 나 좀 살려줘. 여보 나 등쳐먹으려고 한 거 걸려서 경찰한테 잡혀서 끌려가는 주제에 살려달라고 나를 붙잡고 비는 꼴이라니. 그동안 저것들한테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인 건지 실소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멍청하고 등신 같다고 무시하던 여자한테 뒤통수 맞아보니까 어떠니? 그러게 왜 잠잠하게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을 건드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나 믿어줬으면 적어도 있던 식으로 기만하지는 말았었어야지. 내가 이 꼴까지 당하고도 멍청하게 괜찮습니다 해줄 줄 알았어? 니들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 기회에 톡톡히 보여줄 거야.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직접 겪어봐. 어미야 여보 그들이 개처럼 끌려가는 꼴을 끝까지 눈에 담았습니다. 절대로 저것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다시금 다짐했어요. 유치장에 들어가서도 그것들 애를 깨나 먹였습니다. 평생 경험할 상상조차 못했을 경찰서 철장 맛을 보여주는 것을 시작으로 그것들이 감히 대응할 새도 없이 인류 변호사들을 대동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제 서류에 도용은 물론 조작까지 감행한 증거를 낱낱이 찾아내고 시작한 소송이었기에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경찰서에서 풀려나자마자 그것들이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고 제 집까지 쫓아와 눈물줍을 짜며 살려달라며 난독을 부렸습니다. 이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놈이 너 잘 걸렸다. 내가 오늘 네 사지 멀쩡한 곳 없도록 만들어줄 테니 누나 비켜. 누나 그 조그마한 주먹으로 성이 차겠어. 내가 저 새끼 전신을 다 분질러버릴 거야. 물론 막내 동생은 우리가 지킨다며 무슨 지구 수비대라도 된 양 저를 둘러싼 제 친정 언니 오빠들에게 쥐어 뜯기고 얻어 터지고 혼비백산에서 살겠다고 꽁무니 내빼고 도망간 년놈들 끝까지 뒤쫓아가 카악 침을 뱉는 내 형제들 보며 이 꼴 당하고 맺힌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이게 가족이죠. 음유응하게 뒤에서 남의 거 빼앗을 생각에 침 질질 흘리는 저 금수들이 아니라요. 물론 저 개만도 못한 놈하고 놀아나 본처 몰래 애까지 만들었다는 그 되바라진 것도 가만히 두지는 않았습니다. 유부남하고 불륜이나 하는 주제에 평소에 어지간히 내숭 떨고 다녔는지 얌전하고 참한 아가씨로 소문이 나 있길래 배 불뚝 나온 나이 한참 많은 아저씨랑 지저분하게 놀아나는 꼴 찍힌 사진 회사에 쫙 뿌려줬습니다. 그건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 자료로도 잘 활용했어요. 꼴에 수치심은 아는 모양인지 온갖 지저분한 소문에 시달리다 한 달도 못 되어 스스로 회사 그만두고 집구석에 틀어박히게 만들었어요. 그러게 어디 결혼한 남자한테 침을 흘립니까? 나중에 들어보니 본처 재산까지 빼돌려 살림차릴 꿈에 부풀어 있던 게 언제였다는 듯 그것들도 파탄이 났더군요. 하긴 한 재산 단단히 챙겨올 줄 알았던 남자가 재산은커녕 온갖 더러운 혐의로 송사에 시달리고 그나마 쥐꼬리만큼 가지고 있던 알량한 재산조차 본처한테 다 뜯기고 그저 돈 없고 나이만 먹었는데
고 영악한 것이 미쳤다고 그런 놈 애를 낳겠어요? 저는 이혼 소송에서도 제 권리를 되찾는 소송에서도 전적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절치부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철저히 준비한 일에 똑 부러지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제 친정 언니 오빠들이 다들 제 일처럼 달려들어 벌인 일인데 실수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상간녀 회사에 보낸 그 지저분한 사진이야 당연히 남편놈 회사에서도 동일하게 배송되었기에 이제 배경 빵빵한 본처에게마저 버림받은 놈이야 공공연한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없는 주제에 자존심으로 살아온 놈에게는 그런 멸시와 비웃음만한 형벌이 또 없을 터였어요. 과부되고 똑똑한 외아들 잘 키웠다는 주위 칭찬을 훈장처럼 생각했던 놈 어미도 다를 바 없었죠. 지저분한 사생활도 모자라 사기 혐의로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인간 뭘 믿고 회사에서 써주겠습니까? 가뜩이나 한 끗만 삐끗하면 정예고 대상이 될까 긴장 타는 연령대가 남편의 나이대였습니다. 결국 의도적으로 승진해서 누락되고 후배들 밑에서 무시당하며 굴욕을 겪던 놈이 회사를 떠나 자취를 감춘 건 이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는 것들이 거지와 다를 바 없는 비참한 신세로 길바닥 전전하는 거야 예견된 결말이었죠. 이 모든 속 시끄러운 일들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저도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인생과 태도에 대해 생각이 많았습니다. 내 사람 믿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저 역시 아주 잘못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동안 내가 사람을 믿어도 너무 믿었구나. 물론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도 믿고 지지해줄 내 친형제 자매들이 있고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저 역시 변해야 할 때라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창업이에요. 이제 내 인생의 고삐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쥐어주지 말고 부침을 겪고 고생을 하게 된다 한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이 그리고 그 계기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야 낫다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새끼들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 생의 가장 큰 의욕을 내 일에 임하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 결코 만만치는 않지만 매일같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조금씩 자신감이 붙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잘 살게요. 이런 제게 마음속으로나마 응원의 한마디 띄워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할 거예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